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박문제 예방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박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생각해보니 이걸 교육을 듣고 나니까 나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지 한번 잘 교육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박의 이해, 도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증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도박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 도박 문제의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그런 것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도박 중독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도박이 있고 또 도박 중독이 있는데, 그럼 도박 중독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박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박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딱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도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쵸? 많이들 생각나시죠? 타짜라는 아주 대표적인 한국 영화가 있고, 그 속에서 손모가지를 걸래 이런 험한 말을 쓰면서 도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도박하면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것도 역시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나오는 건데, 산속에 올라가서 막 도박을 하죠. 그렇게 하고 막 경찰이 오면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 도박한 것들을 환수한 금을 경찰서에 쭉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 찍는 장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하시면 도박은 이런 거야 라고 떠올리실 거예요. 또 단어를 떠올리라고 이제 제가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패가망신, 이런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자, 우선 일단은 여러분들이 도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를 좀 생각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부터 도박으로 봐야 할까요? 그쵸? 네. 우리가 일상에서 내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기들은 도박에 포함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들은 도박이 아니고 게임으로 봐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예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죠? 그러면 이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것은 내기일까요? 도박일까요? 그쵸?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계속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절반으로 나뉘세요.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게임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절반은 돈 걸렸으니까 그건 도박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또 하나, 저도 가족들하고 명절 때 윷놀이를 하거든요. 윷놀이를 할 때 5,000원, 10,000원씩 돈을 걸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게임을 한 건가요? 도박을 한 건가요? 이것도 또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가족들하고 재미삼아 하는데 그거는 게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도박과 게임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이유는 도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박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도박의 정의를 한번 보죠. 도박의 정의,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에 의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 치시는 거 게임일까요? 도박일까요? 이 정의에 의하면 명백히 도박입니다. 그렇죠? 10원을 걸었어요. 돈을 걸었죠?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몰라요. 결과가 불확실해요. 네. 이거는
분명하게 여기 말씀드리는 정의 안에, 도박이라는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똑같이 윷놀이, 제가 윷놀이를 할 때 가족들하고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할 때 5,000원, 10,000원을 걸고 합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길지, 우리 형이 이길지, 제가 이길지 몰라요. 그런데 돈이 걸려 있죠? 네, 명백히 도박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해하세요. 야, 그 정도까지는 게임으로 봐야 되지 않아? 가족들이 하고 재미삼아 하는 건데 뭐 큰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도박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셨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셨어요. 도박은 좋지 않은 거죠. 도박은 나쁘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와 단어를 떠올리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도박이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박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화투,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화투,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후식 내기, 뭐 사다리 타기도 하죠. 그리고 꿈 잘 꿨을 때 뭐예요? 로또도 삽니다. 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어떤 범주에 포함된다고요? 도박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도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제가 다시 질문 던졌을 때 많이들 여전히 나쁘다라고 손을 막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나 단어,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을 금방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고 더 많은 돈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 내기를 거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도박이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잘 드는 식칼이 있습니다. 이 식칼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잘 쓰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여기 보여지는 대로 강도가 가자면 흉기가 될 수도 있지? 이건 누구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칼이 좋고 나쁘고 어딨어, 그쵸? 네.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 때 사용하는 그냥 도구죠. 날과 자루로 된 도구. 여기에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도박은 그냥 도박일 뿐이에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걸고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한 그런 일종의 행위를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는데 도박은 좋고 나쁘고가 단어, 정의 자체에 없습니다. 그쵸? 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도박, 우리나라 성인의 90%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도박을 하고 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도 아마 도박을 한 번쯤은 꼭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교적인 도박에서 지금 도박을 즐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진행돼서 중위험 도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위험 그리고 문제 도박까지 이렇게 쭉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의 손실액이 평균 한 1억 8천에서 2억가량 되십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베팅을 300만 원, 500만 원 한 판에 그렇게 베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봐요. 첫 베팅이 얼마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보통 5,000원, 만 원이세요.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네, 누구나 즐기는 사교적인 도박에서 도박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돼서 어디까지요? 문제 도박, 우리가 중독됐다, 병적 도박이다, 심각한 도박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 도박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박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거는 도박 아니야, 게임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도 도박이야 라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박에도. 네, 우리가 소소하게 가족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더 즐겁고 돈독하기 위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갖기 위해서 뭐 게임도 하고 그 안에서 내기도 하죠. 네. 그런 일환으로 잘 즐기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 점점점 다양한 관계 문제, 그리고 돈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도박이요? 도박 중독이라는 문제 도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교 도박을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거를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도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오늘 교육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박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했고 무슨 도박이 있다고 했죠? 사교 도박.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사교 도박,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요즘 김장철인데 여기 무가 있는데 무를 탁탁 썰어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탁탁 사교적 도박 혹은 중위험에서 문제적 도박 이 사이를 딱딱 나눌 수 있는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같이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쳐다보고 야,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중위험 도박이네. 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문제성 도박이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술을 많이 먹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옆에 가면 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알코올 중독이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도박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교 도박,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사교성 도박은 그냥 일시적인 만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즐겨 오셨던 것처럼 그냥 잠깐의 스릴 정도를 즐기고 그리고 혹시나 돈을 내가 거기서 몇만 원을 잃더라도 재밌게 잘 놀았네 하고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사교적 도박으로 볼 수 있겠죠. 중위험 도박은 문제가 내재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몰입을 과도하게 하거나 시간을 막 점점점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거나 그리고 내성 발달, 약물만 내성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도박도 돈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베팅 액수가 처음에 뭐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던 액수가 점점 2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성 도박은 이미 중독이 시작되는 단계죠. 그래서 다양한 폐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문제성 도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박을 왜 하세요? 우리가 친구들과 앞서서 말씀드린 소소한 내기, 그런 도박들, 가족들이 소소하게 내기하는 도박들, 물론 친목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돈을 따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잃으려고 도박 난 한다. 친구들하고 뭐 내기를 할 때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친구들한테 퍼주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내기를 한다. 이러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따려는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데 실제로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도박으로 돈 따본 적 있으세요?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저 따본 적 있어요 라고 손을 드실 거예요. 정말 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으로 제가 돈을 딸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드린 것은 궁극적으로 긴 텀, 내가 평생 동안 도박을 계속 유지했을 때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도박을 따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을 일단 살펴볼게요. 도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얘기 중에 하나가 확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률. 그거 확률이 얼마나 돼? 딸 확률이 얼마나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지금 제가 그림 3개를 띄워놨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첫 번째 그림은 미국에서 1년에 총기 사고로 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을 적어 놓은 거예요. 몇만 분의 1이요? 10,000분의 1이에요. 확률이 매우 높죠? 그 다음 두 번째 확률은
두 번째 그림, 번개 맞을 확률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 몇만 분의 1이요? 75만 분의 1. 이것도 정말 높아요. 75만 분의 1만 돼도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번개 맞은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쵸?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 잘 꾸면 사는 로또예요, 로또. 자, 로또의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번개 맞을 확률의 몇 배 이상이나 되나요? 11배. 네. 거의 번개를 11번 맞아야 로또 한 번 당첨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로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뭔가 듣고 계시다면 뭔가 그래도 좀 얻고 가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계산식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딱 해보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한 계산식을 가지고 로또 당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 결과값을 보니까 아까 제가 확률을 얘기했던 그 값이 거기에 바로 써 있죠. 814만 5,060분의 1. 그쵸? 네,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당첨을 위해 필요한 로또 매수예요. 구매해야 되는 로또 매수가 이만큼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814만 장 이상을 구매해야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구입 비용은 하나에 얼마죠? 1,000원이에요.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1억 원어치를 구매해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1등 당첨되면 얼마 주죠? 보통 15억에서 정말 많을 때는 한 20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매한 로또의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약 3톤, 1톤 트럭 3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시간, 제가 하나 구입하는데 20초씩 계산했어요. 네, 이렇게 체크하는데 그래도 몇 년이 걸려요? 5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 회차마다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돈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로또를 투자 개념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또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운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운은 내가 뭐 100만 원어치 산다고 해서 그 운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고 막 완전히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잘 꾸시면 5,000원에서 아무리 많이 사도 10,000원 이상은 여러분들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또 요인 몇 가지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도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세 가지 부류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100%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박의 종류들이 있어요. 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슬롯머신이나 방금 전 말씀드린 복권이나 섰다나 뭐 이런 것들은 100% 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운도 필요하지만 또 통계를 잘 활용해서 분석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박의 종류도 있는데 경륜, 경마, 솥싸움, 스포츠 토토, 그러니까 스포츠 베팅 할 때 뭐 상대 팀이 뭐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제가 주식을 여기 도박에 넣은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운하고 통계를 활용해서 잘 분석해야 되는 도박의 종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운하고 기술이 필요한 도박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화투나 카드,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화투, 제가 화투를 칠 줄은 알아요. 고스톱을 칠 줄은 아는데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이제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 어르신들하고 제가 화투를 치면 제가 이길 확률이 높은가요? 어른들이 이길 확률이 높은가요? 당연히 그 어르신이 더 이길 확률이 높죠. 왜요? 기술이 있거든요. 약간의 기술들이 가미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계를 잘 활용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을 점점점 연마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조합을 하면 내 승률이 그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도박의 속성상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 환급률이라는 게 존재해요. 환급률. 제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돌발 변수예요. 네, 돌발 변수가 언제든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도박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의 내기를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항상 불확실해요. 네. 대표적인 돌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봐요. 축구를 하는데 최근에 축구 경기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두 팀이 비등비등한 팀이에요. 그런데 한쪽 팀의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수가 발생했죠. 돌발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이기게 될지 더 모르고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환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7대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7가지 사행산업.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이제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소싸움, 이렇게 7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7가지 사행산업들은 이렇게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수익구조, 지출구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그 사행산업, 7대 사행산업의 지출구조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제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에 뭐라고 써있죠? 환급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환급금.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급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용자들의 돈을 모아서 그 중에서 이 정도 수준은 다시 이용자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다 잃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도박이.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돌려주는 돈이 정해져 있고 돌려주지 않는 돈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명백히 돌려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경마를 예를 들어볼게요. 경마에 환급금이 72%예요. 그러면 72%는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72만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얼마는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28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제세, 세금도 빼야 되지, 수도금, 경주 개최 비용도 써야 되지, 수익도 잡아야지, 이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도박을 하는 동안에는 딸고 잃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잃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죠. 자, 환급률이 72%인 경마에 친구 5명하고 갔어요. 얼마씩? 200만 원씩 베팅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친구 5명이 베팅을 했더니 그 중에 몇 프로를 빼요? 네, 28%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준대요. 그럼 720만 원을 다시 돌려받겠죠? 네, 돌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720만 원 돌려받은 걸 다시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28%를 제외합니다. 202만 원 정도 되네요.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518만 원이 돼요.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가게 되면 518만 원으로 베팅하면 또 거기서 28%가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 373만 원. 그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10번 후에는 1000만 원이 얼마가 남는다고요? 37만 원이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이, 어떻게 갈 때마다 계속 잃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네, 맞아요. 그 말씀도 매우 맞는 말씀이세요. 갈 때마다 매번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급률이 정해져 있고 내가 도박을 계속 지속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건 주식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익이 날 때가 있고 손실이 날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어때요? 우하향 그래프예요. 물론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의 구조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는 돈을 딸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요? 제가 오늘 도박을 해서 200만 원을 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200만 원을 땄어요. 이 돈이
정말로 내가 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되죠? 일평생 동안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따라오면 이 돈은 분명히 제가 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땄지만 200만 원을 땄지만 내가 앞으로도 도박 계속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환급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점점 줄을 테고 결과적으로 내 돈도 더 나가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매우 이제 여러분들이 도박 구조에 대해서 알고 도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도박은 스릴도 줘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해줘요.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뭐 할 때 재밌게 놀고 그리고 그게 긴장도 완화시켜주고 내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그 순간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돈을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해서 내가 도박을 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내 돈은 점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도박을 좀 구분해 볼게요. 도박을 크게 4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하는 내기, 뭐 바둑 내기, 바둑에서 돈 내기도 많이 하시죠. 고수도 내기.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재미삼아서 하는 내기. 그리고 뭐 오프라인 내기에서도 꾼들이 하는 내기는 정말 많은 돈을 하고 내기를 걸고 하기도 하죠. 네, 두 번째는 게임이나 투자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 있어요. 요거는 야, 게임에서 혹은 투자에서 무슨 도박을 한다는 얘기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합법 사행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대 사행산업을 국가가 인정한 사행산업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인정한 7대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다 불법 도박이죠. 특별히 불법 온라인 도박이 최근에 매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것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합법하고 불법을 좀 나눠서 구분해 볼게요. 자, 합법 사행산업은 7대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지출 구조에서 환급금이나 혹은 수익률이나 제세 이런 것들을 비율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합법 사행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합법 사행산업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일지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강원도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원도에 뭐가 대표적인 사행산업체가 있죠?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인근에 그 도박 때문에 다 정말 돈을 다 잃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쪽방촌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뭘 하셨죠? 불법 도박 하신 거 아니거든요. 합법 도박을 하셨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 도박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불법을 설명드릴게요. 불법 도박은 종류가 다양해요.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합법에 있는 모든 도박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 불법에도 들어와 있다. 그런 모사 게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실시간 베팅 게임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그 이미지를 보시면 어때요? 이미지가 청소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네. 매우 뭐 간단하고 매우 귀여운 캐릭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딱 봤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도박이야, 이 정도는 게임이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한 판에 300만 원씩 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은 폐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환급금도 뭐 불법 사이트에서는 우리 많이 돌려줘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자들은 빠른 기간에 돈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오래 하다 보면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상 빠르게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해 가기 위해서는 돌려주는 돈, 환급금을 많이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이나 투자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뭘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게임이 있어요. 명백히 게임이고 투자가 있습니다. 명백히 투자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투자와 도박, 이렇게 교집합, 서로 이렇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제가 게임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서 제가 확률 얘기를 했습니다. 도박의 확률을 얘기하면서 로또 확률을 얘기했는데, 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을 구매하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00원어치 아이템을 샀으면 내가 쓴 5,000원보다 더 비싼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있길 기대하면서 내가 5,000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5,000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500원짜리가 나와요. 10만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 뽑기를 하는 건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쓰고 더 많은 좋은,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아이템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도박의 정의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화면에 보는 것처럼 리니지 M이라는 데에서 게임에서 사용하는 그 아이템, 커치해금을 뽑기 위해서는 확률이 어떻게 된대요? 0.0001%래요. 네, 이걸 사는데 필요한 횟수가 몇 번이래요? 네, 4만 회? 4만 회가 아니죠. 400만 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계산했더니 45억 원을 투여해야 그게 하나 뽑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렇게 도박, 확률형 아이템 뽑기 도박을 하도록 사이트에서 구성을 해놨다라는 거죠. 또 다른 거, 게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도박의 형태는 이건데, 자, 강화와 합성, 게임을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합성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을 내가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A라는 물건이 내가 5만 원짜리 아이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그 아이템이 3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5만 원짜리랑 3만 원짜리랑 합성을 해서 나는 얼마짜리를 기대하냐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아이템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얘를 걸어요. 그렇죠? 거는 거죠. 그럼 5만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하고 내가 걸었어요. 그럼 얼마를 건 거죠? 8만 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하고 클릭을 했는데 이게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기대한 대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이게 뿅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잃은 거죠? 네, 순식간에 하나, 둘, 셋 클릭하는 사이에 8만 원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것도 명백히 도박이죠. 네, 그래서 게임 플랫폼에서 합법적이죠. 게임 플랫폼은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태는 어때요?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것들에 막 심취해서 계속해서 합성하고 강화하고 그 다음에 랜덤박스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있다면 게임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자, 투자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게임 플랫폼을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투자 플랫폼. 자, 투자 플랫폼 요즘에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합법적이에요. 주식 국가가 다 다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요즘 많이 하는 거 청년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코인이죠. 네. 이것도 합법적이에요. 불법 아닙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트레이드, 매매를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내가 주식을 안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주식을 하실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보편화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그 주식이 그 회사가 정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업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서 그 기업 가치가 오름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접수자 중에 대략 25% 정도가 이 투자 플랫폼, 주식이나 코인 문제로 오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투자 패턴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단타, 샀다 팔았다 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네. 그리고 수익 매매, 올라가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르고 내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손실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거에 매달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일상에서 다양한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플랫폼도 역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나 단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폐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나 중독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도박 문제 실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도박 문제가 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매스컴톡에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폐해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폐해가 일어나는 정도를 그렇게 뭐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실태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몇 명이요? 5명이, 네, 5명이 도박 중독 유병률 문제를, 도박 문제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 수로 따지니까 227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 충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87만?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북 인구 전체가 어떻다고요?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유병률 자라는 거죠. 유병률 자.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유병률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떨까? 늘어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유병률과 상관없이 사실은 뭐 이용자도 별로 없는 건 아닐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박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구나. 연령별로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대에서 유일하게 2020년도에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지표에서는 꼭 줄어든 것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이제 나가는 친구들이 적게 되니까 발굴이 잘 안 될 뿐이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박 중독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매출, 도박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돈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좀 살펴보면, 불법 사행 산업에서 약 81조 원, 대략 82조 원을 어디 써요? 불법 도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매해. 합법 사행 산업에서는 약 22조 원을 돈을 쓰고 있어요. 전체 합치면 얼마예요?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뭐 하는 데 써요? 도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도박을 적극적으로 뭐 재테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돈을 따거나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폐해, 중독의 폐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막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 파탄이 나기도 하고, 뭐 그 노동력이 좀 상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박 문제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이 점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병원 진료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
뭐 저희 센터에 와서 아까 치료받는 사람들도 점점점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심각하신 분들은 또 병원도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약도 먹으려고 하실 테고요. 그럼 병원 가는 비율은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해보니 어때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뭐 20대 같은 경우는 216% 증가했고, 30대는 179% 증가했고, 10대는 226% 증가했어요. 병원 가서 약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그 도박 문제를 가진 분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박 문제가 꼭 돈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가지고 내 돈만 없어지고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물론 그 개인한테는 참 안타깝고 뭐 위로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뭐 그나마 아이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박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박 문제는 중독이 됐을 경우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강력범죄, 강도나 살인, 그런 범죄들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도박 자금을 갚기 위해서, 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박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자, 앞서서 제가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야, 도박 문제, 뭐 사회적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하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폐해가 막 나한테 많이 일어나. 그러면 그걸 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그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음에도 또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도박 중독 문제 때문에 중독.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뭔지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박 중독은 뭘까요? 도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걸고 더 많은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제가 도박이라고 정의를 말씀드렸고, 도박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박 중독은 어디에 있는 걸 도박 중독이라고 할까요? 아까 사교적인 도박에 있는 건 도박 중독으로 보지 않겠죠. 그럼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도박 행동을 도박 중독으로 볼까요? 네, 이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심각한 폐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쪽에 있는 도박 행위를 우리가 도박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합니다. 조절이 되면 그건 중독이 아니죠. 자, 이제 도박에 중독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심리적 이유, 도박에 빠지는 심리적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영상 잠깐 보고 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짱이다. 짝수 볼수입니다. 오늘 짝수 나오겠지? 짝수 볼수입니다. 볼수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짝수 볼수입니다. 오늘 잘 되네. 많이 땄어. 이르셨습니다. 이르셨습니다. 안 되는데? 잠깐만. 이르셨습니다. 안 돼, 잠깐만. 이르셨습니다. 왜 이러지? 이르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래도 다 따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르셨습니다. 이르셨습니다.
이제 가자. 야, 이루셨습니다. 운전은 뽑아야지. 이루셨습니다. 아.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러한 심리적 이유 때문에 도박을 지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유익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돈을 딴 이유가 내가 잘해서 땄네? 혹은 내가 돈을 잃으면 외부 탓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두 번째, 사회적 이유입니다. 사회적 이유. 뭐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회 문화, 그리고 특별히 가용성이나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가용성, 너무나 이용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손 안에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 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한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도박 문제가 발생하는, 심각한 도박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은 정말 중장년층이었어요. 40대 다 이상의 분들이 335 모여서 하우스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년들, 10대, 초등학생도 최근에 도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도박 문제가 그렇게 저연령화되고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용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없앨 수도 없고, 이거 열면은 누구나 자기 손 안에 도박장이 하나씩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 빠지는 이유, 생물학적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기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는 다른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 중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의 차이는 행위의 과도한 반복과 물질의 중독이라는 과정만 다를 뿐 내성, 금단, 대인관계 등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면에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에서 신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물 중독의 경우 약물이 우리 몸에 투입되면 그 약물은 혈관을 타고서 뇌의 쾌락 중추라고 부르는 중뇌의 복측 피계 영역에 도착합니다. 복측 피계 영역에 도착한 약물은 측 좌핵을 자극하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에서는 이거 좋은데 또 해볼까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행위 중독의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위 중독은 대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행위 중독은 우연히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던 기억이나 내기에서 이겼던 기억 등과 같이 즐거운 행위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후 대뇌까지 이르는 과정은 약물 중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의 시작 매체만 다를 뿐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은 서로 비슷한 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그 자극에 만족하면서 그 더 큰 자극을 만족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더 큰 양의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면서 도박할 때 베팅액이 커지고 이런 영향들을 계속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뇌가 점차 도박을 좋아하는 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혹은 도박을 해야만 하는 뇌로 변질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뇌 영상을 몇 개 가져왔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fMRI 영상을 찍은 걸 가져왔는데요. 한 편은 코카인에 중독된 뇌, 한 편은 도박 중독에 중독된 뇌예요. 코카인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입을 해서 하는 건데 물질 중독이죠. 그런데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뇌의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은 게 확인됐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혹은 붉은색이 이 전두엽 쪽 앞쪽에 막 이렇게 활성화 됐을 때 더 환하게 빛나거든요. 빛이 나죠.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빛이 나요. 그럼 그 부분이 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독된 뇌는 그쪽 기능이 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뇌가 한번 변질, 좀 망가졌다고 해서 그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다행이죠. 돌아오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다른 하나의 예로 들은 것은 14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도박과 관련된 그 연구에서는 최소 1년 반, 길게는 7년까지 기다려야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중독된 상태에서 뇌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도박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러면 뇌가 바뀌어서 중독된 뇌를 가질 경우에 도박에 대한 갈망을 기본적으로 이만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갈망을 내가 잘 억누르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잘 누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누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중독의 특징 3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독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갈망. 아까 갈망은 왜요? 뇌가 변형됐기 때문에 갈망은 기본적으로 올라온다. 두 번째, 중독의 특징, 통제력의 상실. 통제가 안 돼요. 돈 처음에 시작한 액션 난 딱 오늘 10만 원만 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10만 원 잃고 나면 돈 끌어와서 또 해요. 돈 끌어와서 한 거 다 쓰면 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받아서 또 해요. 이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그 행동을 또 하는 게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3가지 이 특징들을 보여요.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 중독도 그렇고 쇼핑 중독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중독들은 이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중독 3가지 특징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중독은 뭔가요? 라고 설명드린다면 중독은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중독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갈망이라는 것을 내가 꾹꾹꾹 눌러서 내가 도박하고 싶으면 쑥 올라오면 안 돼. 참아야 되고 꾹꾹꾹 눌러서 이거를 참아낼 수 있을까요? 조절이 가능할까요? 네. 중독은 제가 뭐라고 했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갈망이 올라올 때마다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지가 필요할까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벗어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의지가 필요할까요? 네, 치료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망이 이게 올라온다라는 건 기본 가정으로 전제한다면 내가 도박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면 도박 갈망이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도박할 수 없는 상태로 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을 누르는데 힘을 빼지 말고 어떤 의지를 갖자? 치료적 의지. 내가 도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도박 중독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 센터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점점 내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 학자, 마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도박이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것보다 중독성이 몇 배 높다고요? 10배 더 높다. 제가 아까 염려되는 사회적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용성을 말씀드렸어요. 가용성. 네. 그래서 그 가용성 때문에, 가용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카지노까지 정성 카지노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해가지고 거의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번잡스러운 걸 다 생략하고 딱 휴대폰 꺼내가지고 딱 누르면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빠르게 그 도박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다 보니 중독될 위험성이 몇 배 높다고요? 네, 10배나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도박 문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박 문제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볼 겁니다. 내 도박 문제 수준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를 제가 제일 처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 복잡한 건물에 들어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다가 딱 보니까 거기에 지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찾는 게 뭐예요? 출구 찾을 수 있어요. 출구만 찾으면 바로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내 위치예요. 현 위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거기부터 시작해서 출구를 찾아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도박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정말 심각한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교적 도박에서 잘 내가 유지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대처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 상태를 알아보려면 그냥 누군가에게 나의 상태 어떤 것 같아 물어보면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죠. 혹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땐 이 정도야 라고 하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 지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질문지예요. 네. 총 9가지 질문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가 아닌가, 가끔 그런가, 때때로 그런가, 항상 그런가를 체크하시고 그 총점을 가지고 문제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총점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총점을 알고 나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나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막 줄여서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총점은 안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냐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시고 들어가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 홈페이지에 자가검진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9가지 질문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응답이 끝나면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4가지 종류로 나타났죠. 비문제성 도박, 저위험 도박,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점에서 몇 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육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은 누구나 우리나라 성인의 대부분이 도박을 하고 있고 그럼 나도 도박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라스베가스로 신혼여행 가면은 여러분들이 카지노 안 들어가실 건가요? 들어가셔야죠. 예. 그리고 하이온 리조트로 놀러 갔어요? 강원도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도박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가족끼리도 할 수 있고 꿈잘꿈 로또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도박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교적인 도박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는 도박 문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는 소소한 내기 역시 뭐다? 도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도박 아니야. 게임이지. 뭘 이걸 도박이라고 해. 라고 하면 나는 도박 문제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소소한 내기이지만 역시 도박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이게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는 도박을 하고 있다면 나도 도박 중독이 될 수 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내가 도박을 안 하면 당연히 도박 중독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90% 이상이 다 도박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도박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박을 하고 있다면 내가 도박 중독도 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도박은 일시적인 흥미, 재미, 유희 이런 것들을 느끼는 데에서 그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돈 쓰고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됐네 라고 끝내셔야지 나는 돈도 쓰고 돈도 따가고 싶어. 이건 욕심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을 잃는 데에서 그냥 그걸로 끝. 재밌게 1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네. 2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네. 카지노에 오랜만에 놀러 갔는데 1시간 동안 이 정도면 괜찮지. 5만 원, 10만 원 재밌게 놀았네. 이러고 끝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절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도박의 형태로 일어나는 투자를 혹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에 최근에 너무 투자 플랫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코인이나 주식, 선물 거래나 혹은 FX 마진 거래 이게 합법적인 투자 플랫폼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형태가 정말 투자가 맞는지 혹은 투자 패턴이 아니라 도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끼리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끝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도박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폐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실액이 발생했고 가족 간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건 전문기관에 꼭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끼리 처음에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차근차근 이 중독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도움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박.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한 판 더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빚만 태산이다. 왜요? 도박 구조 때문에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문기관에서 전화 상담도 하고 온라인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카카오 챗봇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양한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입니다. 1336번. 네. 쉽죠? 1336번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24시간 365일 콜센터, 그러니까 헬프라인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저는 이제 세종충북센터인데 가경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청주 가경터미널 바로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닌 친인척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도박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전국에 저희 지역 센터가 많이 있어요. 14개 지역 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센터가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어 혹은 부산에 내 친척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박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지역 아니니까 연락 못 하겠네가 아니라 직접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으로 다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박이 무엇인지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도박은 정말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만 도박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소소한 것도 다 도박이었구나, 내가 하는 것도 도박이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참 잘 들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독이 됐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중독이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현상, 그럼 그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자가검진을 받으셔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해 보셔라고 말씀드렸고, 주변에 누구인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셔라. 그리고 몇 번에 전화해라? 1336번에 전화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도박 없이 건강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